자, 그러면 이제 그 사서 관련된 것들 볼게요. 당나라 역사책 부분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 이전까지는 이제 개인이나 가업 차원에서 이제 역사 편찬이 일어났는데, 이 당나라 때부터는 이제 정부 안에 살찌된 사관들이 주로 이제 뭐냐면 사관에서 그 사관들이 이제 공동 편찬 방식으로 이게 이제 그 전에 있던 역사를 편찬하게 되죠. 이게 이제 처음에 당나라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수나라 때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수나라가 금방 망했잖아요. 그래서 당나라가 그걸 이제 계승을 해가지고 종전에 이제 남북조 이전의 역사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남북조 시대 때 역사들을 편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북조 역사 안에서도 개인 사서가 있지만 이제 주소라든지 제사라든지 북주소, 북제사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이 편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 편찬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편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직책상 사서를 편찬할 때 직책상 제일 높은 사람은 뭐냐면 감수국사예요. 감수국사. 감수국사는 뭐냐면 독립 간직은 아니고요. 일종의 나이 많은 재상들이 겸직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임 아래 되게 이제 감수국사 제도를, 그 사람 책임 아래 이제 역사서를 편찬하는데, 되게 보면 이제 되게 일이 규모화되어 있고 매뉴얼대로 이제 편찬하다 보니까 편찬 시기가 2, 3년밖에 안 돼요. 사발전의 사학이나 광고의 학사는 수십 년 걸렸거든요. 근데 그 금방 뭐냐면 편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역사책을 쓰다 보니까 그 국가의 입장에 따라서 뭐냐면 역사 서술이 이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죠. 특히 이제 그 전에 있는 역사서를 쓸 때, 전에 왕조의 역사서를 쓸 때 항상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왜곡,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기록이 정치에 종속되는 그 문제점이 일어났다. 핵이다.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감수국사의 문제점으로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감수국사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1405페이지 펴보세요. 기출 군법편이요. 자, 거기 이제 1405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에 보는 게 낫겠네요. 네. 4페이지에 보면 이제 수나 때 이제부터 시작돼서 처음에 할 때 없이 잘 안 되는 당나라 넘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중국 사학사 부분에서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한번 읽어볼게요. 대학 9년부터 해가지고 밑에 편찬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개왕 9년에 수 문제는 배구와 구경에게 명하여 도서를 수집하도록 하여 그 수가 37만여 권에 이르렀다. 일부 비서성의 기구를 확대하여 전문 인력을 늘리고 전적의 정의와 교감을 하는 일을 맡겼다. 이때 수집된 전적은 사학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다. 수 문제는 전국을 통일한 다음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고 공고하기 위하여 문화, 사상적으로 엄격한 통제 정책을 실시하여 개왕 13년 5월에 조정의 허가 없이 민간이 역사를 편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리고 조정에 사관을 설치하여 저장랑, 기거사인 등 사관을 두어 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그 결과 문제 때 위당, 만지추, 신덕원 등은 후의서 100권, 왕소는 제지 10권과 수서 60권을, 우홍은 주사 18권을 지었다. 이 가운데 왕소의 제지는 금령이 내려지기 전에 개인적으로 편찬한 사찬이었으며 그 밖의 것은 대부분이 관찬의 성격이었다. 문제가 개인적으로 역사를 편찬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관에서 기전체의 정사와 실록, 당대사의 역사를 편찬하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즉 수재의 사학 발전에는 제한을 두었지만 당초 사관제도의 확립을 촉진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즉 당대의 전문 관청을 설치하여 역사를 편찬하는 설관수사의 기초를 마련하고 당대부터 관에서 역사를 편찬하는 대권을 잡게 되는 첫발을 딛게 되었다. 전적이나 문서가 비구에 모여 있어 개인이 이를 열람할 수 없었으며 사실이 번잡하고 다양하여 개인의 힘으로 이를 정리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역사를 편찬할 때는 많아야 100권 정도 읽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자료가 많아 수백 번을 읽어야 할 일이 되었다. 이에 그 일을 몇 사람이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므로 관의 힘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태종은 사관을 비서성 소속에서 황제가 직접 장악하고 있는 문화성 소속으로 옮기고, 또한 사관의 지위를 높여 덕물도 활약할 뿐만 아니라 술과 안주도 풍성하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태종이 직접 진서의 편찬에 참여하여 사론을 쓰기도 하였다. 그 후 개원 20년에 일인보가 재상으로 감수국사를 하면서 사관은 중서성이 더욱 가깝다고 건의하여 다시 중서성에 예속시켰다. 이와 환경 아래 사관에서 사관들은 양서, 진서, 북제서, 주서, 수서, 진서, 남사, 북사 등 기전체의 사서를 편찬하고, 또한 당대의 기거주와 실록 그리고 국사를 편찬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감수국사제를 통해서 그 역사 교육이 이제 국가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 하면, 그 예전에 그 문제 나왔던 건데, 국가 통제 안에서 정사는 역사적 차이성과 비판 정신이 상실되어 생동감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405페이지 주 1017페이지 동영상 개론에 있는 내용이야. 주 1017페이지 한번 그 다음 분 읽어볼까요? 17번이요? 1017번. 당의 피중은 사관을 설치하여 국가가 국사 편찬을 분담하는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와 함께 재상이 국사를 감수하는 감수국사 제도가 생기고, 황제의 특명에 따라 정사를 편찬하는 공칙찬의 반서 정사가 나타나니, 중국 정사는 중래의 사찬서에서 반찬서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권력의 통제하에 놓인 정사는 역사서로서의 창의성과 비판 정신을 상실하면서 생동감을 잃고 문서화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천재적 역사가에 의해 새로운 체제인 사찬 역사서가 편찬되어 역사학을 발전하는데 유지기의 사통과 두의의 통전이 그 대표를 하겠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유지기의 사통을 볼게요. 유지기의 사통은 의미가 뭐냐면, 그 중국 역사가 처음 나타난 역사 이론서예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역사서만 있었지, 역사 어떤 이론이 없어. 그러니까 역사 이론이라는 역사학이나 철학 같은 것들이 있죠. 역사를 왜 편찬해야 되며, 역사의 뭐 진행반이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유지기는 이제 그 당시 당나라 태종이 만들어온 그 당시 이제 그 감수국사 제도를 비판했죠. 그래서 역사는 개인이 저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역사로서 이제 그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삼재인데, 재는 지식, 역사 의식. 예. 그래서 재학, 식이 있어야 된다. 이 삼재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게 삼국사기에도 나오죠. 삼국사기에 보면 이제 빈부식이 그 진삼국사기 표를 올리죠. 그때 이제 역사가로서 삼재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역사가 인물은 직전에 있으며,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을 존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직설을 강조한다. 네, 역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전이 있는데, 통전은 두호가 있었죠. 두호. 그래서 역사 소설의 종의 정치사나 인물 중심의 역사 편찬에서 벗어나서 제도나 문물사를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통전이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해독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해욕. 그래서 그때 명해욕이나 명해욕이나 해욕가 붙는 거는 다 뭐와 관련된 건 제도사예요. 예. 그래서 제도사들이 마련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토가 관련된, 유지의 사토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아까 이것도 1045페이지 기출문거 주 1019번을 볼게요. 1019번이요. 사통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사통은 중국 최초의 체계적인 역사학 이론서로서 당나라 유지기가 경융 4년에 완성했다. 사통의 전체 내용은 논증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사관의 원류, 사서의 체제와 통론, 역사학의 방법과 수양, 사료의 범위와 간별 등 역사학의 거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통은 전대 전술의 장점을 평가하고 후대 역사가들이 해야 할 의무와 요구사항까지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만천의 사기가 역사 편찬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면,
유지기의 사통은 사학 이론에서 하나의 위협을 달성했다고 할 만하다. 자, 그 다음에 그 문제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자, 331페이지. 자, 331페이지에 보면 11년도 문제가 있어요. 11년도 문제. 아니, 331페이지인가? 258페이지요. 258페이지. 제가 그 261페이지네. 261페이지. 자, 261페이지에 보면 11년도 문제가 있는데요. 자, 가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은, 자, 황제는 진나, 제나, 주나다. 이때 진, 제, 주는 남조의 역사죠. 남조. 그래서 다소왕조 모두 완비된 사서가 없음 말고 여러 학자들에게 명하여 이들 분담할 편찬하게 하였으며 비서감을 밝은 총괄하도록 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당태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순환안에서 그걸 역사를 이제 편찬하려고 했는데 순환 금방 망했죠. 그래갖고 당나라가 그걸 계승해서 이제 편찬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는 새로운 체제의 사서를 편찬했다. 이 사서는 사전에 종류별로 편지를 단 편을 만들고 각 편마다 관련 내용을 연호돼 순서대로 배열하고 그 체제의 사건의 원인과 발달, 전개 과정에 영향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서 이제 원인과 발달, 전개 과정, 사건을 중심으로 했던 것은 통감, 기사본말체죠. 그래서 이제 원추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추. 네, 원추의 독성대사인데 기사본말체가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또 춘추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춘추는 이게 시간에 따라서 쭉 서술되는 거지 사건 중심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거기서 멀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원추의 기사본말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1405페이지에 주 1018번 나와있죠. 원추의 기사본말체 한번 읽어볼게요. 기사본말체는 사건을 중심으로 항목을 정해 독립된 편을 만들고 각 편을 다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편찬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사건을 세세하게 기록하면서도 시간 순서를 고려한 것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확실히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었으므로 문장은 기전체보다 간결하고 사리는 펜전체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체제는 남성의 원추가 편찬한 통감기사본말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원추는 자치통감을 읽는 후인들의 편의를 위해 294편이나 되는 자치통감의 내용을 42권의 통감기사본말로 줄이고 또 239개의 표제를 사용하여 중대한 역사적 사건의 유형을 구분했다. 그 기사는 전국시대의 성가가 진나라를 분할한 일부터 시작하여 후주의 세종에서 끝난다. 기사본말체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자로 하여금 짧은 시간에 체계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초학자 입문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점부터 역사의 전개를 이해할 수 있다. 예.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에 이제 가는 당태종의 감수 국사제도를 실시로 해서 정상 편찬에 있어서 창의성과 비판이 약화했다. 이 동아서 개론에 있는 내용이죠. 네, 맞고요. 가는 이항제는 이후 역사의 걸 단어 사통이 편찬되었다. 자, 유지기의 사통은 뒤에 편찬된 거야. 예, 그래서 사통도 시험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이나 이런 것도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사서는 대일통의 의기를 중점으로 뒀다. 이거는 춘추를 말해요. 공작. 대일통이라는 것은 천하는 한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런 통이거든요. 자, 그 다음 나는 이 사서의 토대도 단대사를 다룬 사서가 처음 출연됐다. 최초의 단대사는 춘추예요. 춘추. 그래서 노나라 연대기 있죠. 춘추. 예. 그래갖고 이제 춘추도 뭐 정확히 보면 이제 통사긴 하는데 노나라고만 딱 다르다 보니까 중국 전체 볼 때는 단대사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춘추와 관련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1405페이지 주 1020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1021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상황의 정의 정신은 그가 석수한 사서에 나타납니다. 중국의 사학 정신은 춘추의 의리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춘추는 공자가 처해 있던 당시 자신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으로 그의 인의 사상이 정리되어 일어나던 것이다. 즉 인도관념에 따라 의를 행사한 기록이다. 이후 유가는 중국의 정통 통치 사상이 되어 역사의 서술이나 평가를 춘추에 나타난 사상에 따랐다. 이른바 춘추 필법이란 공자가 펴냈다고 전해지는 춘추를 통하여 적어도 난신과 적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대의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즉 공자가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드러내는 의미를 이른바 미언 대의라 하였다. 미언은 바로 역사적 사실의 정수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춘추에 부처가 된 공자의 사상이며 이것이 바로 대의인 것이다. 따라서 미언은 일정한 규칙이나 체제를 통해서만 비로소 대의를 드러낼 수 있는데 이러한 규칙이나 체제가 바로 춘추필법인 것이다. 춘추는 노국을 본위로 삼았지만 주왕실을 종주적 지위로 받들고 대인통의 관념도 있어 존왕양의 정신을 갖고 있다. 네, 다음 분의 편연체 또 읽어볼게요. 편년체는 춘추령 시대에 공자가 편찬했다는 춘추로부터 시작되었다. 편년체의 특징은 기사를 시간으로 엮었다는 점이다. 사실 초기 극군의 전국시대 공유에서 출토된 죽서윤영과 공자가 너나라 역사를 기록한 춘추는 초기 편년체 역사의 대표자이다. 춘추는 너나라 역사를 중심으로 너나라 운동 원년부터 내공 14년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편년체 단대사이다. 우리나라의 전우명은 춘추에 쓰여 있는 짧은 문장만으로는 정확한 정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전환을 지어 춘추의 주석을 붙였다. 그리고 춘추의 편년체를 그대로 따르는 한편 춘추에서 상수의 기술이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들을 집중하여 기록함으로써 춘추에서 공자가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해 가했던 호편의 의미를 독자들이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당연히 자료는 춘추보다 훨씬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료는 역사적 사실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중요한 특징이므로 편년체이자 기사 본문체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전은 뭘 얘기하는 거죠? 춘추의 주였던 자시전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258페이지 보세요. 자, 3번을 보면 다음은 중국의 송나와 관련된 성종이다. 무음에 바꿔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송나가 이제 북방 이민주의 국가에 대해서 이제 군사를 우리가 확립하지 못한 성종군은 그들과 교육적인 조연을 얘기게 되는데 이로써 하위 세상에 입각한 정통의 국제 질서 속에서 최면 송나라이기도 하고 등등이 있는데 자 A는 뭘까요? 일단 조공, 책봉관계를 얘기한 거죠. 예, 동아시아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조공, 책봉인데 조공, 책봉 관련된 내용은 동아시아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B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당말에 B는 불교, 도교의 것을 이제 그 선행에 대해서 유교의 종립을 크게 우려하고 이를 배척하고 유교의 정통을 제한으로 했다. 자, 그래서 유교의 정통성 도통을 강조했던 그 사람은 한유죠. 한유. 그래서 도통 개념은 한유가 아닌데 도통 개념이 이제 그 뭐냐면 나중에 정호 형제에도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뒤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당중기 이후에 널리학살 때요. 성리학에 영향 끼친 불교 종파가 뭐죠? 선종이죠. 네. 그래서 선종은 그 본체체와 작용의 용 이걸 강조하는데 책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이 작용의 용에서 기 이런 것들 나온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성량이 발달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발달되냐면 선종이 발달돼야 돼요. 이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10 규동일의 송대 철학적인 우주 만물의 이치와 인간 사이의 문제 이론 쪽 일관되게 설명하는데 이때 우주론과 존재론 그러니까 형이사학적인 것들 있죠. 형이사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할 텐데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적인 측면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의 원동력을 얘기하는 거죠. 연구하는 걸. 그래서 이걸 뭘로 봤죠? 이와 기.
그래서 종전의 여러 이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 다 이와 기를 가지고 설명해. 명분론이나 하이사상이나 남녀관계나 이런 것 등등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자, 다음은 8세기 때 세계 문화권 형성과 문물 교류가 관련된 기록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8세기의 세계는 문화권이 정립된 시기를 맞이했다. 동아시아에는 유럽 문화권, 서아시아는 이슬람 문화권, 유럽은 기독교 문화권 형성이었는데 각 문화권의 준익이 되는 정치세력 변성했고 오랜 수도인 장안은 쉽죠? 당나라. 시험되는 게 이게 공률 공사 문제예요. 예. 그래서 또 이제 기억의 문화적 특징 뭐가 뭐죠? 기족적과 국제적이다. 예. 그러니까 배경 외워두시겠죠. 당문화의 주류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문벌 귀족들, 남북주의로부터. 그리고 이제 국제성은 개방정책으로 인한 동서문화의 활발, 당제부의 영토적 확대,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 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송나라는 반대죠. 송나라의 특징도 나왔는데, 자, 기존의 반대가 뭐죠? 서민적. 그 다음에 국제, 개방적인 반대가 국수적. 이것도 같이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제시술리 전파 과정을 얘기했죠. 텔레스 전주 이후에. 그래서 니은이 발명한 시대, 당나라가 아니에요. 니은이 발명한 시대는 어느 시대죠? 후한 시대죠. 그때 대표적인 역사와 그 저자는 각각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역사자는 한서, 저자는 방고 이렇게 쓰는데 요것도 상당히 이제 누가 짜증거리면 후한 때의 역사서가 왜 방고밖에 없어요? 방고에 한서밖에 없었냐? 수년에 한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뭐 한 개 말이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 그게 답이 공개하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 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이제, 근데 5번은 이거는 다음 때가 아니라 송나라 때네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죠. 자, 그래서 당나라 문화 마지막 나무 좀 해볼게요. 그래서 당시가 발달됐다. 그래서 그 당나라 하면 대표적인 장르가 뭐라고 했죠? 시라고 했죠. 시. 그러니까 기록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시인데, 그래서 이제 당나라는 이제 그 당나라의 그 종교의 사료 변조체 그대로 이어가서 발달되고 특히 진사과 시험에 시가가 표현이 있어. 이런 것들을 연구식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 따라서 이제 문화를 구분하는데 당나라 문화를 초당, 성당, 중당, 만당 네 시기로 구분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발달된 시기가 현종 때죠. 뭐죠? 200하고 두보죠. 그래서 200은 이제 두보는 둘 다 이제 시성이라고 부르는 만큼 시에 되게 뛰어난다는데 200은 상당히 저기 부유한 상인집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그 아주 자유분방한 시를 짓죠. 그래서 200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시를 쳐. 그러니까 시가 된 게 뭐예요? 그냥 생각이 시가 되는 거야. 아주 잘 지어요. 천재야. 근데 두보 같은 경우에는 몰락한 귀족 출신인데 이 사람은 한번 시를 질 때 200처럼 그냥 쓰지 않아요. 뭐냐면 생각하고 시간.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뇌에 차고 어떤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200은 즐기는 시지만 두보는 생각해보는 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중단과 만단은 그렇게 보일 건 없어. 중단은 이제 백거리라고 장안가 있죠. 현종하고 양귀 문화하는 거. 그래서 백거리 장안가가 그 나중에 고려시대 때 동명왕정 있죠. 이 동명왕정 때 이제 백거리 장안가의 어떤 체제를 따왔다고 해요. 이유는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만당시는 두목하고 이상. 두목은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 역사가 관련돼 있죠. 변천문집이 졌는데 그때 누구 기록했죠? 장보고. 그래서 장보고의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1차 사료가 있죠. 외워두셔야 돼요. 변천문집.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또 했던 또 갑자기 생각나네. 일본 사람이 썼던 입단 부업 플레이기 요것들 애니에 그래서 두 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설이 유행되는데 소설은 법문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법문소설. 그래서 법문소설은 이제 동양과 개론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국인의 중국사도 있네요. 거기 이제 보면 불교의 승려가 불교 교리를 일반 대중들에게 쓴 구어체의 문장을 이제
문체를 변문이라고 하는데 이 변문을 이용해가지고 뭐냐면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변문은 문어책에서 백화책이 있어요. 백화책이죠. 예, 구어책. 그래서 이제 오늘날 백화소설 원류가 됐다. 동영상 개론에도 이제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전기소설인데 전기소설은 계기소설 있죠. 예. 그래서 판타지물. 예.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 나올 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원명시대 때 작극에 영향이 있다 그 정도고. 그 다음에 공문부흥운동만 좀 약간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겠죠. 이 공문부흥운동은 왜 했냐? 그 당시 사륜변륜체가 갖고 이제 그 형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체들 등장했잖아요. 시에서. 그래서 성조나 덕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한강 시대, 한나라 시대 때에 공문을 다시 도와서 자유로운 문체로 이게 공문부흥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활동했던 이 공문부흥 때 이제 활동한 당나라 말기 때부터 북송시대 때 사람의 당송 8대가라고 하죠. 그래서 한용, 유종훈, 소식, 소승, 소철, 고양수, 그 다음에 와방서, 증명 8명인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는 이제 당나라 문화 부분을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5대 19로 넘어갈게요. 5대 19. 자, 5대 19인데 이 5대 19는 9년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후량 907년부터 해갖고 후주 960년, 한 50년 동안 10세기 초반 때의 시기가 5대 19기라고 하죠. 정확히 54년 동안 있었던 건데 이 5대 19가 9년 시대 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죠? 후삼국에서 고려 이게 초기 때까지 이렇게 이제 시기였죠. 우리도 9년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절도사들이 이제 뭐냐면 각 지역에 정권을 세우고요. 지방 공권적 성향이 되게 강했다. 그래서 오늘날 하북 지역에 정권이 세워지는 게 5개 왕조죠. 호량, 호당, 호진, 호안, 호주, 후주. 그러니까 호량, 후당, 호진, 호안, 후주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10국이 있어요. 네, 그 남당, 5월, 형남, 초, 남한, 북한, 전초, 후초, 민인데 그 중에 이제 그 북한만 제외하고 다 강남이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북 지역에 그 세워진 그 권한의 위성 제국이 있는 위성왕조.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는 있다. 그래서 되게 5대를 정통왕조로 봐요. 이게 이제 하북 지역에 있고 좀 크기도 되게 크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치 구조는 뭐 그렇게 볼 건 없지만 절도사가 힘이 강했고 그 다음에 이들 절도사들의 상당수가 이제 뭐냐면 오락회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족장이 되는 그래서 뭐냐면 거기서 왕인을 추대하고 양자제도 있죠. 총성신학국에서 가자제도를 두고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쿠데타가 빈번해요. 그래서 툭하면 정권이 바뀌어.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전했죠. 예. 자, 그 중에 이제 그 5대에서 좀 볼 게 뭐냐면 다른 왕을 좀 볼 게 없고 후주 시대 때 후한 시대 때는 좀 볼게요. 후진에서 후한이 넘어가는데 후진부터 볼게요. 후진가 이제 후진이었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게 송나라 역사와 관련돼서인데요. 후진은 이제 누가 세웠냐면 후진은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석경당.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후진을 세울 때 그 당시에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거란의 도움을 받았죠. 거란 태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했는데 요때 그 당시 이제 거란한테 도움을 받고 세패를 주고 어디까지 갖다 바쳤냐면 하북에 연운십육주가 있어요. 연운십. 원래 이게 국경일 때 땅인데 여기 중국인들 거의 대부분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할증해준 거죠, 일종의. 근데 그게 일종의 석경당은 이제 뭐냐면 중국 민중의 문제 뭐야, 한간이죠. 이게 완전히. 그리고 나서 일단 요나라 도움받아서 항제가 됐어. 근데 항제가 이제 됐는데 요나라 태종이 더 이상을 원하죠. 더 많은 것을. 심지어는 이제 뭐냐면 직접 자기가 통치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민족적인 반발이 불려켜서 결국에는 요나라 군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지원이 뭘 세우냐면 후한을 세워요. 근데 후한은 4년 동안 망하고 4년만 망하고 복권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가기의 그 후주로 넘어가죠. 후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연운 16주 땅은 나중에 요나라하고 송나라의 국경 분쟁이 됐던 땅이죠. 그러니까 송나라 입장할 때는 원래 우리 땅인데 이 석경당이라는 놈이 갖다 팔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고토의 목, 그러니까 우리 시켰던 독도죠, 독도. 근데
민감한 부분의 땅이고, 호주는 이제 뭐 5대 마지막 왕인데, 마지막 나라인데요. 그 호주의 왕들 중에, 황제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세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종. 그래서 이 사람은 내전 개혁을 통해서 이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거란의 남침을 저지하고, 특히 이제 남쪽인 남당에 타격을 가요. 남당이 제일 큰 나라인데, 남쪽에 있는 나라 중에. 그리고 이제 세종이가 기억할 게 산무일종의 범람 중에 호주의 세종이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산무일종 할 때 일종이 호주의 세종이에요. 예, 그래갖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 나라의 기반을 마련했어. 근데 이 사람 죽고 좀 똘똘한 왕이 돼야 되는데 어디 왕이 등장했죠? 이게 공제예요, 공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거란족이 쳐들어온다니까 일단 이제 징조역에 가가지고 이제 거란족을 막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어딘 왕제는 좀 못 믿어. 그래갖고 신망이 있었던 절도사들이 이제 신망이 있었던 누굴 세우냐면 조광조를 세우죠. 조광조 절도사인데 이걸 징조역의 변이라고 하는데 이걸 깨기 위해서 뭐가 되냐면 송나라 건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5대 10국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5대 10국 시기 때 이제 완전히 문벌귀족들 몰락을 했고, 이 문벌귀족들은 예전에 안산이나니부터 몰락을 해서 중앙으로 간간히 유지됐다가 이제는 이 5대 10국 때 아주 몰락이 됐고, 그리고 어떤 계층이 등장했냐? 아까 이제 절도사. 이거 절도사들은 문서나 이런 행정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도와주는 지방치 지금 계층이 평상 계층들이 등장하면서 송대 사대부 사회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지배적인 변화 구체적 내용을 보면요. 그 절도사들은 군사를 배경으로 지방이 군립하면서 반독립적인, 이때 반독립적인 생각은 뭐예요? 반반짝. 예. 그래서 문벌귀족세를 제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으로 사회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이나 수공업, 유통구조 발달돼서, 그러니까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하죠. 현세호 계층들. 그래서 대개는 당송 병역론이라고 있죠. 당나라, 송나라 때 큰 병역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송나라 때 일어난 게 아니라 당나라 중후기 때부터 일어난 농업사회 경제적 변화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송나라와 연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한중기에서는 당나라와 송나라 경제를 뭐예요? 항상 묶고 있어. 그냥. 왜냐면 비슷비슷하니까. 자, 그 다음에 당대 기준 소유하던 대통령이 사라되면서 장원제가 개편되고, 그 다음에 5대 군벌시대에 절도사가 협력하면서 이 형세국 계층들이 사회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고, 그리고 이들이 송대 문치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문신가류로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고 이제 문치주의, 송을 이제 넘어가요, 송. 자, 송나라는 그 북송하고 남송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북송, 남송이 있는데 북송의 수도는 어디예요? 개봉. 남송의 수도는 항주죠. 항주. 그래서 이제 그 기점이 됐던 것이 이제 그 금나라가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을 공격해서 흥종과 시종을 잡은 사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데 이 정강을 변하기 위해서 북송과 남송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이 북송과 남송 특징은 뭐냐면 상당히 돈이 많은 국가예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산업혁명, 농업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상업이 굉장히 발달돼서 도시도 발달됐고,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탄탄하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되고. 예. 근데 왜 망했냐? 이거는 내재적인 원인 때문에 아니라 뭐죠? 외재적인 원인. 외교도 잘못했고. 예. 그래갖고 그 북송은 금나라한테 망하고 남송은 원나라한테 망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북송을 보죠. 근데 제가 이제 남송을 가감을 뺐어요. 왜 뺐냐 하면 시험 문제 한 문제 안 나왔어. 예. 그래서 이제 동영상에서는 이런 데 남송 정치가 막 있는데 가감이 그냥 빼버렸어요. 요거는요. 북송 중심으로 볼게요. 자, 북송의 건국은 이제 뭐냐 하면 일단 거란의 압력에 대해 민족의식이 잘못돼. 왜냐면 후당부터 해서 거란이 계속 쳐들어왔으니까. 예. 후진부터 이제 쳐들어왔고, 자, 호주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광룡이 아까 얘기한 징교의 전별을 통해서 황제로 즉위하게 되죠. 통치 방향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문치주의, 황제 독재를 지향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냐면 각종 제도에 다 나와요. 예, 그래서 반영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모든 권한을 어디에 집중을 시키냐면 황제에 권한을 집중을 시켜. 그래서 이제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송나라 나갈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죠. 그 작업을 이제 태조와 태종, 그러니까 태종은 그 태조의 아들이 아니라 이게 동생이에요. 동생 쪽으로 이제 기억이 넘어가는데 하여튼
이 두 황제에 의해서 이제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무체주의는 왜 실시한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왜 그렇겠어요? 일단 절도자들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제 조광조도 그 절도자들인데 막상 자기가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힘이 약해지거나 어린 황제가 즉위할 때는 또 뭐야?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도사들을 정치나 군사에서 다 몰아내버리고 무관들도 무관되고 정치와 군사 누구한테 맡긴 거죠? 문관들에게 맡긴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쿠데타는 방지했어. 근데 이게 동정의 안녕이라고 쿠데타는 방지했지만 군사를 약화시켰죠. 결국에는 이 군사 약화 때문에 주변 이민족도 공격을 받고 결국에는 통나라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문신가족 체제의 배경을 좀 볼게요. 사회적으로는 귀족층이 사라지고 사대부 서민사회가 열렸고요. 군사적으로는 황제에게 모든 군사권이 집중이 됐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게 이제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건데, 자, 그럼 그 다음에 송나라 군사권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할게요. 송나라 군사는, 자, 송나라의 군사제도는 뒤에 있나? 이거 뺐네 제가 보네. 예. 송나라 군사제도는 이제 군사를 보면요, 송나라는 직업군인제야, 모병제야. 예. 그래갖고 역대 왕조상 군사 수는 제일 많아. 한 200만 정도? 200만? 다 이것도 그냥 징병이 아니라 모병이야. 그리고 월급도 되게 많이 줘요. 근데 그렇게 월급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가 많아도 맨날 싸우면 만 명, 2만 명한테 지고 날려.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개인이 싸움 못했다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국가 군대 운영 체제가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한번 보면 일단은 송나라 군대는 크게 이제 4개로 구성이 됐어요. 하나는 군군은 뭘게요? 한개 근위병이죠. 중앙군이고 그 다음에 상병은 각 주에 있는 지방군이야. 그 다음에 향병인데 향병은 향토관계를 제하는 건데 오늘날 말하면 예비군 정도? 이 정도고 병병인데 병병은 이제 서북방의 국경들을 이제 보호해주는 병방을 지키는 군대인데 되게 이민족으로 군대인데 그 중에 이제 핵심 병력은 뭐죠? 군군이죠, 군군. 그래서 이제 절도사 세력들을 이제 약화시키고 나서 이 절도사 세력들은 이제 어떻게 약화시키냐 이것도 예전에 이제 가끔 설명에 이달이 나오는데 절도사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다 모이게 해요. 그래서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이제 술 좀 먹인 다음에 기분 좋게 마련한 다음에 이제 제안을 하는 거야. 너희들 내 말 들으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조용히 병력 내려오고 병권 내고 나한테 반다고 가. 그랬는데 이때 이제 기분이 업된 상태에서 뭔가 반발을 하니까 이제 말이 안 풀죠. 술 취했으니까. 근데 주변에 눈치를 보니까 군사들이 쫙 배열돼 있어요. 말 잘못했다고 뭐야?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목이 날아가. 그러니까 알겠다. 끄떡하떡 해서 뭐냐면 반납하고 물려놨다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절도사 세력들 중에 핵심 병력도 있죠. 싸움 잘하고 그들은 다 어디에 진발했죠? 군군으로 다 통합을 했어. 그리고 이제 비리비리한 애들 있죠. 얘들만 이제 뭐냐면 수송이나 보급, 군수업무만 이제 담당 지방공원, 상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지방군을 약화시키고 중앙군을 강화시키는 군군 체제를 했고, 이 군군의 작전권, 그 다음에 통수권, 이런 것들 다 자기가 갖게 되는 거야. 이동권까지. 그래서 예전 한번,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좀 헷갈렸는데, 보통 우리가 군사권 할 때, 2개가 있어요, 2개. 그게 뭐냐면 이제, 군령권하고, 뭐죠? 군정권이라고 얘기가 있어요. 네. 군령권은 뭐냐면 지휘권하고 작전권 이렇게 해요. 지휘권, 작전권. 그리고 군정은 뭐냐면 인사, 그 다음에 군대 편제 있죠? 편제, 행정, 보급 등등을 담당하는 것이 군정권이야. 둘 다 중요한 거죠. 예. 근데 군령권하고 군정권인데 어느 시대나 이 군령권, 군정권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최고 지배자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통수권이라는 건데 통수권은 뭐냐?
군령권과 군주권을 합쳐놓은 게 통수권이야. 근데 물론 이거는 선이 있어요. 이게 통수권은 여기까지 보는 학자도 있고, 되게 군령권은 한정돼갖고 조금에서 한정돼서 보는 사람인데, 되게 이제 이 통수권 요걸 다 합쳐놓은 건데, 여기 그 송나라 황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황제나 미국의 대통령도 뭘 갖고 있는 거야? 군의 통수권을 갖고 있는 거야. 네. 이렇게.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전쟁 난다고 해서 지휘하고 작정하고 군정까지 가요? 아니죠. 근데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밑에 있는 전문 관료들이나 군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때도 아까 이제 군령권, 군정권, 지휘, 작전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이동권, 군권의 이동권 다 누가 갖고 있죠? 황제한테 다 귀속을 시켰어. 그러면 황제가 그걸 다 하는 사람이 아니죠. 황제는 전문적인 장군이 아니에요. 군사 전문가가. 그래서 그것을 넘기죠. 주로 이제 물론 무관한테 넘기는 건 있겠지만 되게 누구한테 넘기냐면 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지금 이런 거? 군령권은 박근혜한테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국방부 장관이나 그 육군, 해군, 총사령관 그 밑에 있는 사단장, 연대장 그런 사람들 아니야. 군사 전문가들이죠. 그럼 군사 전문가들이 넘겨야 되는데 문제는 위임을 하고 자기가 이 통수권의 이 부분을 누구한테 하냐? 군관들한테 위임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문관들이 뭐냐? 추미건이라는 거 있죠. 추미건. 그래서 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게 아마 추미건 맞을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 추미건. 군사를 담당하는 그 추미건 있고, 그 밑에 추미사가 있어. 제일 높은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다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 문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관.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정을 한다. 만약에 이제 그 중앙에, 지방에 군대가 이민족 위치로 반란이잖아. 그러면 그 원정 사령관을 누굴 임명하냐면 무관을 임명하냐. 누굴 임명하냐면 문관을 임명해. 그냥 문관이 지휘권을 행사할게요. 근데 그러면 원정 사령관 문관한테 임명하고 지휘권에서 작전권까지 주는데 그 작전권은 안 줘. 작전권 어디에서 행사하죠? 추미건에서. 그러니까 작전권하고 지휘권이 분리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걸 해도 되겠죠. 어떤 측에서는 이 작전권, 지휘권 이런 것들 다 함께했다고 하는데 어떤 쪽 작전권, 지휘권이 분리됐다고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황제가 그 작전권, 지휘권, 통수권 이동권까지 다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 행사 누가 한다? 그 밑에 추미건이 하는 거예요. 추미건이. 근데 추미건에서 전쟁 나갈 때 이제 작전 그 총사령관은 뭘 갖고 있냐? 지휘권이었어. 통수권. 근데 작전권 누가 가지고 있다? 추미건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지금처럼 통신이나 그 당시 이제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처음에 작전대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 변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작전을 변경해야 되는데 작전을 변경할 때마다 어디 가서 추미건에 가서 허가를 맡아야 돼.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또 논의해가지고 또 작전을 내리면 이미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파벌을 해도 빨리 가려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비효율적인 어떤 시스템 때문에 송나라가 군대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매번 전쟁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관들이 정쟁을 이끌고 그리고 작전권과 그 다음에 지휘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전쟁을 효율적으로 뭐냐면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작전권과 지휘권이 분리돼도 왜냐하면 그냥 핸드폰 할 때 이거 무전기 때 이거 금방 나오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비합리적인 거죠. 자, 하여튼 요거 군정하고 군령권 좀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세요. 이거 나중에 군대 얘기할 때도 이게 나와. 이런 개념들이. 자, 그래서 이제 군사권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래갖고 이제 외친들이 많았다는 거, 경술법에 대해서 군대가 이제 오래 주둔하거나 장군이 병사 임의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다 황제가 장악하고 통제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그 군사 문치주의 정책 때문에 주변 이민족의 신용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잘 직접 병력을 파견해갖고 혼을 내렸어. 근데 얘네들이 말 안 들면
처음에 싸움 맨날 지니까 어떤 식의 문제점이냐면 송나라는 돈이 많다고 했죠. 재정국가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거야. 네. 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 없죠. 네. 자, 그런 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전시제도를 시행했다. 강태룡, 태조 때. 그 전시제도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뒤에 보면 과거제도 할 때 이제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경제적으로는 강남 지역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 강남이 경제적 중심이었고, 이때 이제 지방행정기구 노라고 있는데, 노가 강북보다는 강남 지역이 더 많아요. 인구도 더 많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 차, 소금, 술 같은 전매제를 실시해서 독재공주의 재정권을 뒷받침해줬다. 예.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중앙행정제도를 볼게요. 자, 중앙행정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재산권 약화, 확대 국제권 강화, 그 다음 복수 임명. 그래서 보는 관직들 2명 이상. 그래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관료들 다 뭐냐면 모든 걸 한 개에 집중시키고 권한을 나눠주더라도 2~3명이 같이 하도록 해요. 네. 왜냐면 한 사람이 권한을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독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원칙에 입각을 해서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행정군사 제도를 보면 삼성 육부제도가 이제 그게 삼성이 중소문화성으로 통합이다. 중소성과 문화성이. 그래서 중소성과 문화성 합쳐서 행정만 담당을 하고, 근데 육부를 해체시키죠? 육부 없어요. 송나라 때는. 그래서 송나라 때는 추미론이 있어. 추미론. 군사자는 병부죠. 군사권을 잡았는데 아까 전에 뭐가 비비했다고 했죠? 문인관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작전 비율성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거기 제일 높은 사람은 이제 추밀상, 추밀부사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3사는 뭐 하는 거냐면, 이거 고시대 나왔죠? 재정을 담당했죠? 그래서 염철, 탁지, 호부, 3부로 구성되는데, 이 3부는 염철, 탁지, 호부는 당나라 때부터 이미 등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당나라 때는 중에 그 영해강직이라고 했고, 강부돼가지고 이제 율령 밖에 있다가 율령 안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3사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3사는 권한이 약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호구의 권한하고 겹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그래갖고 이제 원래 그 당나라 때는 문화시중이었는데, 이걸 이제 동중서 문화 통장사에 갖고 한 명을 둔 게 아니라 2~3명을 줬어.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당나라 때 이제 문제점이 있네요. 당나라는 재산이 거의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당나라 재상의 말을 통해서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 재상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유능하면 모르겠는데, 무능하거나 좋지 못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 국정이 어떻게 돼요? 파탄이 될 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냐면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송대에서는 이게 모든 그 중요한 관직들은 복수 임명을 해요. 사업변절이라도. 그래서 신권을 약화시킨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인맥형성을 차단시키죠. 그래서 이제 관리가 제사에서 사택을 이제 방을 금지할 거라. 인사 청탁을 방지하는 건데, 이걸 분경금직도, 분경제. 이거 어디 들어갔죠?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도 행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나 조선시대 제도 보면 송나라제도 그대로 이식된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를 보면 진짜 중국 거, 당송 걸 경제제도도 그렇지만 그대로 빼왔어. 네. 이식해왔어요. 네. 그래서 일본은 제가 일본사를 좀 보는데, 일본사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면 일본사는 제가 중국사를 좋아하니까 중국사를 좀 하면 한국사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근데 일본사는 적용이 안 돼. 왜냐면 일본은 당연히 율령제도를 받아들였지만 또 안에 그들 나름대로 고유한 제도들이 등장해요. 좀 지방 독권적 사회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고, 지금도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제도들,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만드는 게 거의 없죠. 다 어디에 빼온 거예요? 미국이나 뭐 유럽, 특히 미국에서 제도에 빼온 거잖아요. 예, 이식되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해만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 특히 이제 해피제도 수당부터 시행되는 계속 이어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줬고, 이런 것들 다 뭐와 관련된 거죠? 인맥 형성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했다.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 조직인데, 지방행정 조직은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제
관료 독점 체제가 형성이 되고 절도사 지역이 폐지되는데 그 소나라대 지방인 중에 제일 큰 조직이 어디냐면 노죠, 노. 그래갖고 노 밑에 이제 부주, 강, 군 이렇게 있는데 부주는 예전부터 있었던 저희 지방행정구역이고요. 간하고 군과 진 이거는 좀 뒤에 있는 거야. 당나라 말 때. 감이라는 건 뭐냐면 전매 사업에 할 때 간첩에 설치했던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중심지가 되면서 감이라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진이라는 게 있어요. 진은 군사 시설이 있었던 거야. 절도사 중심지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군대 도시들,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이 도시가 되죠. 그 대표 오정보나 동두천 그런 지역이 대표적이고, 유럽에서도 로마 군대에 주둔했던 곳이 꼭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유명한 도시들, 런던도 그렇고, hamburg도 그렇고 그런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대 일반 행정조직과 5대 시대 때 형성된 그 새로운 조직들이 결합된 행정구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를 총괄하는 장관을 두잖아요. 오늘날 말하는 경기도지사 이런 거 안 둬. 그래서 4명을 따로따로 분류해야 돼요. 재정, 군사, 사법,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행정 쪽에 있을 것 같은데 행정은 이제 안 보이고, 하여튼 이렇게 재정은 전후사, 군사는 안무사, 사법은 재점호, 홍어 이렇게 해서 4개를 주죠. 행정까지 합쳐서. 그러면 요거는 왜 될까요? 집안의 권한을 한 사람이 집중하는 걸 방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명나라 대도하고 명나라도 3명이 분리시키잖아. 네. 근데 청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수무라든지 총괄이라든지 책임져야 되죠.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권력을 분산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만은 꼭 뭐야? 누구나 다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지방제도의 어떤 생존의 호루성을 떨어뜨린다는 소리인데, 자, 그 다음에 지방간 인사권과 항제가 돼요.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방 속각까지 다 항제가 이제 직접 인정을 하고, 통판을 해갖고 이제 지방장관을 이제 감시하는 그런 것들을 파면하고, 회피제에 적용되죠. 출신 지역의 임명을 금지시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좀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관료의 권한을 이제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따로따로 이제 얘기하죠. 간이, 직하, 지책을 따로따로 해요. 간이, 네, 간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직하, 간이라고 하죠. 직을 이제 하고, 차견 이렇게 이제 3개를 이제 관리를 임명할 때 따로따로 이제 분류하고 임명하는데, 차견은 지책을 있는 지책. 네, 이거는 한자 적어놓은 지책. 정원사 계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간, 직, 지책. 이거를 따로따로. 자, 요새 간이라는 건 뭐냐? 간. 이거는 뭐냐면 풍계야. 풍계. 호봉이죠, 호봉. 간.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계라고 있잖아요. 간계. 1품부터 9품까지 이게 간이라고 하는 거고, 직함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명예로운 직함이야. 명예직이야. 이거는. 그 다음 직책이라는 건 뭐냐면 관리가 실제 맞는 뭐냐면 지책이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이제 주냐면, 일단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도 나이가 먹으면 좀 스테이트 따지기가 무능해지고 그러잖아요. 네, 머리든지 잘 안 들어가고. 한재 입장에서는 유능한 신진 인재들을 등용하고 싶죠. 근데 이 신진 인재를 등용한다고 해서 이제 관료사가 있는데, 너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가. 그래서 신진인을 장관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게 조직이 운영이 될까요? 안 쓴단 말이야. 왜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해봤자 이제 나이 먹으면 저렇게 쫓겨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나이 먹은 사람들 있죠. 재산급이나 나이 먹고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늙으면 이제 뭘 주냐면, 간이와 직함은 줘요. 네, 간이. 그러니까 이제 호봉을 높여주고, 돈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직함. 그러니까 명예직 같은 것들을 주는데, 이대에서는 배제시켜. 지책은, 실질적인 중요한 일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적고 유능한 사람들한테 맡겨. 그러면 관료제의 위계 구조도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도 있는 식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제 하는데, 근데 이게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이 있고 개고생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나도 이렇게 지금 젊었을 때 고생을 하니까
저희 선배들 보니까 이제 나이 먹으니까 팅가팅가 논다. 그걸 이제 바라보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네,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공무원 사회가 이런 식으로 허공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능력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들이. 되게 20, 30대 반짝했다가 이제 40대 정점이 이렇다고 50대 이제 지게 되는데 뭐 나이 많다고 해서 쫓겨나고 막 월급 깎이고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뭐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나도 저 모양 저 꼴로 나이 먹으면 이제 폐기칠 텐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호공제 같은 그런 것들이. 자, 하여튼 요런 것들은 이제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거 관련된 내용을 동계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동계에서. 자, 거기 이제 무신가족체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409페이지에 보세요, 409페이지.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보고 예고는 몇 번만 긁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에 중간까지 중소 문화상 합쳤다는 내용이 있고, 추민원, 그 다음 3사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재상을 여러 명 도와주고, 이제 했는데 강남할 때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통나라 때는 항성사라든지 주말성사라든지 내가 뭐 첩보기관인지 운영을 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기구로 넘어가서 거기에 이제 15호를 두고 이 5를 재정, 군사,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4개로 해갖고 분리 운영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에 이제 부주현이 있고 그게 당말 5대 때 이제 형성된 군친, 뭐 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현안에 자치구역이 있는데 현총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각자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어디냐 하면 거기 이제 밑에 411페이지 간가칙 있죠. 간칙.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앞에 412페이지 군사제도 부분 있죠. 그래서 요 부분만 읽고 넘어가요. 성대에서는 부터 해서 재정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홍대에는 당과 직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각급 관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제의 관료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서 관료에는 관과 직 그리고 차별이 있었다. 관은 호공을 표시하는 훈계이며 직은 중앙에 학사에게 부여하는 명예로운 직함이다. 차변이 바로 관리의 직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직이 있어도 차변이 없으면 관료의 직책은 없는 셈이다. 이렇게 관이한 직함 그리고 직책을 구분한 것은 황제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관료의 임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폐단도 제한하려는 과감한 인사 쇄신책을 관료 사회에 주입하려 했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태조는 황제권 강화를 위하여 당마 5대1의 절도사의 횡포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직업 군인제인 군군 제도를 강화하였다. 홍대의 군대에는 군군, 상군, 행정, 검경의 내군류가 있었다. 군군은 황제를 보위하고 수도 방비와 계획 정보를 목적으로 하였는데 태조는 지방군 가운데 우수한 자는 모두 군군에 편입시키고 장비나 무기도 특별히 보강하였다. 특히 군군의 지휘권과 이권을 장군이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황제가 감지만복하였다. 또 경술법을 채택하여 군대가 한 군데에 오래 주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군이 병사를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홍대의 황제 독재체제는 방대한 직업군인과 함께 황제의 수족과 같이 움직여주는 관료의 뒷받침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태조는 당마 5대의 절도사가 인주라는 명목으로 지방 재정을 중앙에 상봉하지 않는 것을 바꾸어 조세 수익을 중앙으로 올려 모음에 노력함으로써 중앙에서 지방의 재정권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래서 그 절도사역이 유주해가지고 지방 재정을 이제 상봉하지 않았던 제도거든요. 이거 고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교육제도를 볼게요. 교육제도. 자, 통나라도 이 교육제도와 이 과거제도를 나름대로 합치시키려는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과거제도, 교육제도 성이 일치돼야지
그 공국에서 이제 간악에서 강조되는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관료가 됨으로써 국가 정치나 이런 것들을 잘 실현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사학이 번성되면 그 사학에서 자유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간악과 그다음 과거 제도를 일치시키려는 것도 송나라가 있었고, 이 송나라뿐만 아니라 역대 왕조의 전반적인 정책이고, 우리나라도 있죠. 이거는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자, 교육제도를 이제 볼게요. 교육제도. 자, 이 교육제도를 보면 그 과거 시험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송나라 때는.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는 그 간호라고 해서 과거의 학교가 관리 집안은 면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면세권이다. 그래서 상당히 우대를 해줬고, 그 다음에 과거 출신자 관리들에게는 월급을 많이 줬어. 그래서 송나라 때는 아마 그 역대 왕조만큼 월급이 제일 많아요. 제일. 그런데 또 나중에 재정 파탄이 일어나죠. 그래서 송대 지식인들은 제일 목적이 뭐냐면 과거에 학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송나라 그 진종이 지은 이제 건학문에 잘 나왔죠. 고문징보라는 건학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좋은 논밭을 살 필요 없네. 채 속에 수많은 곡식이 있는 것을, 편안한 거처를 마련하려고 고대 왕실 지을 것이 없네. 채 속에 황금이 된 집을 있는 것은. 심지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뭐냐면 또 얘기 안 하지만 그 속에 책 속에 뭐도 있다? 미인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만 하면 자기가 몇 시간 공부하고 몇 점 올렸다고 내 마누라 얼굴이 달라진다. 뭐 이런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 과거에 했는데, 문제는 과거 시험을 공부할 때 간악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만 하면 이제 그 서원이 있었어요. 이제 송나라 때 서원이 학생되거든요. 서원에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공교육이 아니라 뭐죠? 사교육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나름대로 공교육 기관에서 길러낸 인재들을 국가 관료로 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간악 지능책들을 이제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왕한석이 했던 태학 삼사법이야. 그래서 태학 삼사법은 뭐냐면 태학의 기숙사를 3개에 설치해요. 그래서 외사, 내사, 상사 이렇게 했는데 이게 등급이 있어. 제일 낮은 등급이 외사야. 그냥 300명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등급이 내사 200명, 그 다음에 다음 등급이 상사야. 300명, 200명, 100명 이렇게 있고, 일종의 이제 뭐냐면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외사에다가 등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내사, 상사에서 뛰어난 일들은 인물들 무료 관리로 선발하는 제도죠. 이런 식의 이제 역시 태학성사법이다. 예. 그래서 오늘날만 하면 이제 학교 가보면 뭐 기초반 있고, 뭐 심화반 있고, 뭐 우열반 있고, 우중반 있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나가지 않아도 직접 관리가 되는 그런 태학성사법을 만약에 크게 뭐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때 보면 잠깐 이제 태학성사법과 비슷한 그런 것들 실시했다고 해요. 왜냐면 너무 간악을 안 가고 성균관을 안 가려고 하니까 성균관을 3개로 나눠가지고 뭐 외사, 내사, 상사로 나눠가지고 기숙사를 나눠서 뭐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보지 않고 곧바로 간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하려고 했는데 뭐 이것도 하나마다 흐리불이 됐고 그런 건데, 자, 그 다음에 서원인데, 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송대 지식인들이 공부했던 곳은 어디냐? 서원이에요, 서원. 그래서 서원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비슷비슷해요, 조선하고. 그래서 도서관, 보관관 연락을 준비하거나, 선유, 앞에 있는 유학들을 제사시키거나, 그 다음에 교육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서원이다. 그래서 이 서원은 뭐의 보호하고 관련되냐? 성리학의 보호하고 관련돼 있어요, 성리학. 이때 성리학은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그 주제학이 아니라 송학을 얘기했죠. 그래서 송학이 널리 보급되면서 보급 수단 2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그 동아시아 교과서인데, 네? 서원하고 활약이죠. 네. 그래서 서원 권력운동, 활약 보급운동이 조선만 그게 아니야. 이미 중국 거야. 네. 그래서 조선이나 고려의 역사를 저희 내용을 보면 다 중국이 예전에 실시했던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도. 과거제도 별로 3개 전하세요. 항상 문제 나오면 단송 명시대 과거제도 비교하는 문제들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예전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도 아마 가끔 나올 것 같아요. 자, 송나라 때는 이제 예전에 당나라 때는 항복이
성이라고 했죠. 근데 윤대는 과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나라가 이제 그 과거의 특징이 뭐냐면 배경부터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문관들이 또 우대를 받고 그중 문벌 같은 사람이 이제 뭐냐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오직 언제는 핏줄이 아니라 활동이 아니라 뭘로 능력으로 이런 것들 승부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당의 당은 관리 자격 시험이에요. 네, 관리 자격 시험. 그래서 과거에 합격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관리가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송나라는 관리 선발 시험이야. 일단 합격하면 모든 사람들이 관리가 돼요. 이렇게 있고, 또 가문보다도 능력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지배층이 확산됐다는 거야. 그래서 사대부와 성세호는 문벌 귀족보다 더 확산돼. 문벌 귀족들은 주로 어디 모여 살고 있었죠? 당나라 장안. 근데 이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살고 있어. 네. 요거는 본인의 문벌 귀족과 조선의 사대부하고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지배층이 확대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전시제도죠. 그래서 전시제도는 이제 그 밑에 단계를 보시면 되는데, 먼저 지방의 회시를 보고, 그 다음에, 중앙의 성씨를 보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시를 봐. 예, 그래서 전시를 왜 생겼냐? 태조 때 시시했는데, 태조 때 그 아는 사람끼리 해가지고 통과시킨 과거의 문제점이 나니까, 한제 그걸 보고 제가 신이 나서 이제, 시시했다고 해요, 전시제도를. 예. 그래서 이 전시제도는 그 당시 종래 이부시 폐단을 제거하고, 그래서 당나라에도 과거의 문제점이 아니라 자주문생제도죠. 예. 그래서 자주는 시험 감독관이고, 그 다음에 문세는 뭐야? 시험 보는 응시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합격을 하면 그 관리가 보증을 서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간절히 나갈 수 있는데 그 보증을 누가 서주냐? 자주가 서줘요. 그래서 자주와 문생 간의 어떤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중에 단파가 형성되는 그 문제점이 있는데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시제도를 넣죠. 그래서 이제 전시제도는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당락을 결정하는 것보다 순위를 결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33명 뽑아서 1등부터 33등까지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그걸 뽑는 거죠. 황제가 직접 문제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황제하고 일반 신하는 무슨 관계가 형성되죠? 자주문생 관계. 그래서 당파를 막으려고 했다. 근데 실제로 당파를 막았냐? 못 막았다는 거야. 왜냐면 송나라 때 그 전에 이미 그 성시 때부터 자주문생 관계가 형성이 돼. 그러니까 의미는 없어. 네, 상징적인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제도가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왔죠? 공민왕 때 들어왔죠. 공민왕 때. 예전에 과거 시험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는데, 하여튼 예전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요런 이제 전시제도의 의미 요거 물어봤어.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황제권 강화, 그래서 자주문생 관계를 통해서 충성심을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문생 관계 형성 방지. 그래서 이제 황제가 그 종전의 자주문생 자제를 폐지하죠. 이때 자주문생은 관료하고 관료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목적 실시했다. 외워두세요. 요거 관련돼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과거제를 통해 사대부 사회가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형세후 계층 중에서도 합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대부다. 여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강북보다는 강남들이 많아. 왜 그렇게 있어? 거기가 잘 사니까. 되게 보면 뭐냐면 그 강남가 왜냐면 잘 사는 집안의 경제력에 따라서 합격도 비례하죠. 친구들 있잖아요. 서울대 명문대 합격생들 보면 강남 출신들이 많잖아. 물론 이들이 똑똑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예요? 그 당대가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쉽게 자본을 매개로 경제를 매개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 공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몇 가지 장치를 뒀어. 하나는 뭐냐면 호명병이라는데 외워두세요. 이제 시험이 나왔던 건데 성명은 봉인하는 거야. 성명은 왜냐면 이제 앞에 시험을 쓰면 요 옆에다가 뭐냐면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쓰는 부분을 절개를 해. 해갖고 나중에 절개해서 이제 봉인을 해갖고 똘똘 막고 한 다음에 시험 끝나고 이걸 떼죠. 그래갖고 이름 부분을 아예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돌돌 말하고 나중에 떼고 이렇게 이제 이것이 호명법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법에는 뭐냐면 다발지 글씨를 알지 못하고 채점하는 끝난 다음에 그 전문적인 게 필사가 갖고 다 채점을 해갖고
다시 뺏겼어요. 그래서 최첨관이 이걸 필체로 누군지 모르게 한 건데 요 홍역봉하고 등록봉은 우리나라도 있어요. 조선시대 때 맨날 그런 거 하잖아. 근데 조선시대 때는 돈이 없다 보니까 정부 필사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저기 이제 그 서로 채점해 주는 거야. 서로 필사를 내가 끝난 다음에 남의 거 뺏겨 내주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학제가 직접 시험 문제 설치했다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중국의 과거제도는 이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TV사업에 보시면 한 달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아침 먹고 와가지고 이제 와갖고 그 넓은 이제 뭐냐면 공투에다 시험을 보고 그 감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은 스케일 커. 예를 들어 보통 일주일 가 시험을. 그래갖고 어떻게 보냐? 그게 명나라 때 얘기지만 그 감독 그 시험관에 들어갈 수 있는 쪽방이 있어요. 쪽방. 그 쪽방이 이제 따닥따닥 있고 그 쪽방에서 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막 쓰고 시험지 가봤는데 물론 책이나 이런 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져갈 때 먹을 거나 좀 싸들고 그래가지고 그 쪽방에 앉아가지고 그게 이제 보는 거예요. 옆에 아무도 없죠. 근데 이것도 되게 커닝하기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처음 들어갈 때 뭐 거기에 이제 그 감독관한테 좀 내용을 좀 주고 잘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뭐죠? 거기 커넥티도 그냥 열고 그냥 아무도 보지 못하니까 쪽방 안에서 그냥 쫙 펼쳐놓고 그냥 막 쓰고 논문 쓰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정부들도 많았다. 우리나라도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많아요. 중국에도. 자, 하여튼 이 사람들은 공정성 강화 정책을 이제 했다. 이렇게 하고 일단 이렇게 관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간호에 편제되었고 영업 세금이나 노역 부담을 면제받았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혜택도 많았다는 거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홍나라 과거제도는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명나라의 과거제도 볼게요. 이것도 중요해요. 명나라 과거제도. 자, 명나라는 이제 당나라와 송나라와 마찬가지로 학교제도 과거제도를 지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정부는 덜 지시켰어. 그러니까 아예 과거 응시자는 부주현의 우수한 성적에 있는 사람만 보도했어요. 네. 그래갖고 있다는 거. 이게 명나라의 이제 그 과거제 학교제 일치 내용이 조선에도 영향을 줘요. 조선도 명나라 거 따라보려다가 안 됐죠. 그거 안 되는 거 예전에 설명했어요. 신문지의 어떤 적 때문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세원 강세 거인이 그러니까 세원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 그 뭐냐면 부주현의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을 세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뭐냐면 지방 향시 합격한 사람들 거인이라고 하고 감세는 국자 감세. 그 진사는 그 뭐냐면 회시에 합격한 사람은 이제 이런 친구가 있는데 예전에도 있었어. 그런데 이런 친구도 예전에는 일시적인 친구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일시적인 영구히 가고 그리고 이 학위 수요자들에게 일종의 뭐예요? 특권을 주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면 요역의 특권이 있어. 그래서 요역 중에 특히 이갑역과 잡역이 있는데 어느 걸 면제해 주냐면 잡역을 면제해 주게요. 예, 그래서 이건 우면 요역의 특권을 통해서 나중에 무슨 계층이 형성되죠? 신사 계층이 형성되죠. 그 다음에 여기 특징이 뭐냐면 송나라 과거제도는 당나라 교주는 신문을 강조해요. 진사학과는. 신문은. 근데 그 송나라 과거, 명나라 과거는 경학을 강조해요. 경학은 뭐죠? 유교 경전이야. 그게 이제 복구주의인데 요때 복구라는 것은 뭐냐? 왕왕성의 복구예요. 왕왕성의 그 과거제도 개혁 내용 중에 경학 강조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이제 다시 복구를 한다는 뜻이죠. 예, 송나라 전반적인 시험제도가 아니라 그래서 경학을 강조하고 특히 이제 중원장 때 만들어진 그 시험제도 특징이 뭐냐면 8고문이야. 그래서 8고문은 뭐냐면 중원장이 이제 그 문자록을 익혔죠. 특히 이제 제일 트집되는 게 뭐냐면 과거 시험 문장 가지고 트집다는데 하도 그러니까 시나와갖고 과거 시험을 쓸 때 어떻게 이제 문제를 답안을 제출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친히 만들어줬어. 이게 8고문인데 그 8고문을 달다 내야 돼. 그래서 8고문 익혀야 돼. 13경을 달다 내려가지고 8고문에 딱딱 뜨는 받겠어요. 그러니까 진사 예전에 이제 당나라 시대나 그 송나라 시대 때는 시원 중시였는데 나름대로 창의성인데 창의성이 아예 없는 거죠. 달달 외워가지고 써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외워가지고 이제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일단 그 지식인들 사상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걸 외워가지고 쓰면서
했었는데 보통 몇 살 때 학교 가냐면 50살 때 학교요. 예. 50대 때 지청장이 학교에는 뭔 하겠어요? 예. 그냥 제대로 행정을 못하죠. 예, 일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은 학문하겠다는 사람은 이제 감시 안 봐요. 그래서 명청시대 때는 송나라 때까지는 관리가 지식이고 학자였거든요. 근데 명청시대 들어가면 그 막양동 같은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야? 초하에 있으면서 그냥 연구하는 사람이야. 학문 쪽으로. 가문을 포기해버리고.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 명나라, 당나라 과거제의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는 좀 이따 시험다가 이제 할게요. 네, 꺼주세요.